아나스타시아가 들려주는 이야기. 아나스타시아 1권을 출판 후 반응. 아나스타시아 1권이 출판되고 난 후 러시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으며 그러한 일들을 보고 블라지미르가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됐는지 소개합니다. 아나스타시아와 연관된 사건들을 더 말씀드리기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각계 종교 지도자분들, 학자, 기자들, 일반 독자님들께서 제게 편지며 종교서적, 그리고 제1권에 수록된 내용에 대한 평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나스타시아에 대한 평가는 다양합니다. 언론에서는 그녀를 타이가의 여주인, 시베리아 마술사, 애언자, 신성의 발현, 외계인 등으로 부릅니다. 때문에 모스크바의 한 기자가 제게 이제 당신은 아나스타시아를 사랑하나요?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내 감정이 어떤 건지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제가 영적인 미숙아로 뭐든 아는 게 없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어찌 사랑할 수 있나요? 아직까지 아나스타시아가 누군지 확실한 정의가 없지 않습니까? 나는 사람이야, 여자야, 란 그녀의 주장을 믿고 그녀의 비상한 능력에 대한 해명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처음엔 잘 되는 듯 했습니다. 아나스타시아는 누구인가요? 깊은 시베리아 타이가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살아가는 젊은 여인입니다. 부모가 돌아가신 후 할아버지와 증조 할아버지가 키웠습니다. 외톨이 삶의 방식대로 삽니다. 야생 동물들이 아나스타시아한테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것은 이상하다 할 수 있을까요? 하나도 이상할 것 없습니다. 농가에 가면 마당에 여러 동물들이 서로 평화로이 살고 자기 주인을 잘 따릅니다. 그녀의 천리안적인 능력, 즉 천년 전의 사건도 자세히 알 수 있는 능력과 동시에 현재의 우리 세상사를 잘 파악하는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녀의 빗줄기는 멀리서도 사람의 병을 낫게 하고 숨겨진 과거를 관통하고 미래를 내다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모스크바 항공대학 철학과 교수 시리는 아나스타시아의 말과 행동을 분석하는 글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나스타시아의 창작 능력은 일반적인 것이고 하느님이나 자연이 한 개인에 내린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는 우주와 관련되어 있으며 아나스타시아는 신을 닮은 완전한 사람이다. 그런지 아닌지는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녀가 왜 신을 닮은 득도한 다른 사람들과 달리 가르침을 전하지 않고 대신 20년 동안 텃밭을 가꾸는 다친 이끼들을 돕는 데 헌신했는지 알 수 없지만 나는 학자들의 글을 읽으면서 한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슨 정신 나간 여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과학에서도 비록 가정이긴 하지만 그녀가 말한 것이 존재하고 또 실험이 진행되는 분야도 있기 때문입니다. 수천 년 전의 일들을 어떻게 알아내는지, 심지어는 과거 유인들의 생각까지도 볼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이냐는 나의 질문에 대해 그녀는 답했었습니다. 최초의 생각, 최초의 말씀이 창조자에게 있었어. 그의 생각은 지금도 살아있고 보이지 않게 우리를 감싸고 우주의 공간을 채우고 주인공 인간을 위해 지어진 살아있는 모든 것에 나타나 있지.
인간은 창조자의 자식이야. 여느 부모와 마찬가지로 그도 자기가 가진 것보다 적은 것을 자기 자식한테 줄 수는 없었어. 전부 다 주었어. 게다가 선택의 자유까지도 주었지. 사람은 생각의 힘으로 세상을 창조하고 완전하게 할 수 있어. 사람이 생산한 생각은 무엇이든 어디론가 그냥 사라지지 않아. 밝은 생각은 밝은 공간을 채우고 밝은 세력편에 서게 되고 검은 것은 반대편에 서게 돼. 이렇게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 인간 혹은 창조자가 생산한 어떤 생각이라도 지금 이용할 수가 있는 거야. 그렇다면 왜 모든 사람들이 그걸 이용하지 않지? 모두가 이용해. 정도가 다를 뿐이지. 이용하려면 생각을 해야 해. 매일매일 바쁘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깊은 생각을 해야 한다. 그럼 다 되는 거야? 그럼 창조자의 생각도 알 수가 있는 거야? 창조자의 생각을 터득하려면 그만의 생각의 순수와 생각의 속도에 도달해야 해. 밝음을 얻은 자들의 생각을 터득하려면 그들의 사고의 순수함을 지녀야 하고 그들의 속도로 생각할 줄 알아야 해. 밝은 생각이 사는 차원, 밝은 세력의 차원과 소통하기에 어떤 사람의 생각이 충분히 순수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걸 검은 반대편에서 구하게 될 테고, 그러면 자기는 물론 다른 사람도 괴롭히게 되는 거야. 러시아 자연과학 이론 응용 물리학 국제연구소 소장 아키모프는 기적과 모험지에 실린 물리학은 초이성의 존재를 인정한다란 제하의 기사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연을 탐구하는 두 가지 방향이 존속하고 있다. 하나는 서구의 방식으로 지식을 증명하고 실험하고 기타의 방법을 통해 습득한다. 다른 하나는 동양의 방식이다. 거기서 지식은 외부로부터 명상의 상태에서 비전이란 방식을 통해 주어진다. 비전의 지식은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한테 부여되는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이 비전 방식은 잊혔고 고도로 난해하고도 느린 다른 방식이 형성되었다. 동양에서는 이미 3000년 전에 알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최근 1000년의 이 연구 방식을 통해 겨우 감지하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 의학 아카데미의 정회원 카즈나체프 박사는 원거리에서 작용하는 빗줄기에 대해 이렇게 적었다. 1996년 5월 3일자 기적과 모험지에 생광성과 생장이란 제하의 논문에 실린 글이다. 조작자로서 사람은 원거리에서 여러 전자기기의 측정값을 바꿀 수 있다. 먼 거리에서 계기의 눈금을 흔들어 놓는 것이다. 여러 도시와 또한 미국의 플로리다 센터와 원거리 접속에 대한 연구를 같이 하고 있는데 사람과 계기와 조작자와의 원거리 접속이 신뢰도 높고 정확히 이루어진다. 대단히 먼 거리에서 생명체들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신비한 현상을 우리는 접하고 있는 것이다. 과학계에서는 사람들 간 원거리 접촉 가능성을 인정한다는 사실을 난 알 수 있었다. 아나스타시아가 이용하는 우주 데이터 은행의 존재에 대해서도 과학계는 알고 있다. 아나스타시아는 그걸 밝은 세력의 차원 또는 언제인가 사람이 생산해낸 생각의 차원이라고 부른다. 현대 과학에서는 그것을 슈퍼 전자 계산기라 부른다. 문학 공부는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내가 어떻게 책을 쓸 수 있었으며 그 책은 또 어떻게 사람들을 감동케 하는지 생각해 봐야 했다. 타이가에 머물고 있을 때 아나스타시아는 말했다.
내가 당신을 작가로 만들게. 당신은 책을 쓰게 될 거야. 수많은 사람이 책을 읽게 될 거야. 책은 독자들을 이롭게 할 거야. 책은 출간되었다. 책을 순전히 그녀의 공으로 돌릴 수도 있다. 그러면 그녀가 다른 사람의 창작 능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해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에 대해 누구도 시원한 답을 못하고 있다. 그 과제풀이를 쉽게 하기 위해 나도 좀 재능이 있고 그녀로부터 흥미거리 사실을 받아 기술했다고 가정할 수도 있다. 그럼 모든 문제가 다 풀린 것 같다. 더 이상 과학서적도 종교 또는 정신서적도 읽지 않아도 되고 전문가의 질문하느라 시간을 허비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아나스타시아는 새로운 현상을 하나 더 보여주었으니 나도 그리고 나를 도와준 그 누구도 아직 해답을 못 찾고 있다. 기억하시겠지만 난 제1권에서 아나스타시아가 이미 2년 전 말한 내용을 기록한 바 있다. 화가들은 그림을 그리고 시인은 시를 쓰고 나에 대한 영화를 찍을 거야. 당신은 이 모두를 보면서 나를 떠올릴 거야. 아나스타시아는 미래를 애원하는가? 라는 나의 질문에 그녀의 할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했다. 블라지미르, 아나스타시아는 미래를 애원하는 것이 아니야. 그녀는 미래를 모델링하고 현실로 옮기는 능력이 있는 거야. 뭐 대수로운 말로 들리지 않는다. 이 말에 나는 무슨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비유법이겠지 하고 말았다. 아나스타시아가 말한 모두가 그리 정확히 현실이 될 줄을 난 생각조차 못했으니까.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아나스타시아가 얘기한 것들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먼저 시들이 쏟아졌다. 이어서 여러 도시에서 아나스타시아 하우스들이 조직되기 시작했다. 그중 하나인 켈린지크 시에서는 모스크바의 화가 사엔코의 그림이 전시되었다. 그림의 주제는 아나스타시아와 자연이었다. 이 집에 들어가 보니 벽은 큰 그림들로 빽빽했다. 주변 공간이 약간 변하는 듯 싶었다. 여러 그림에서는 아나스타시아가 나를 선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런데 그림 중 몇 점의 주제는 내가 아직 출간하지 않은 제2권에서 나오는 내용이 아닌가. 가끔 아나스타시아 곁에 나타나는 번쩍이는 공도 보였다. 난 나중에 알았다. 이 화가는 붓이 아닌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린단다. 전시된 그림이 대부분 다 팔려나갔고 관람객들이 줄을 잇는 바람에 전시 목적으로 걸려 있다고 했다. 화가는 내게도 그림 한 점을 선사했다. 아나스타시아 부모의 모습이었다. 어머니의 얼굴에서 시선을 떼기가 어려웠다. 아나스타시아에 대한 영화를 찍자는 제안도 여러 스튜디오로부터 날아들었다. 아나스타시아의 생각을 접하는 사람들은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창작 욕구가 일어 실제 작품을 만든다. 예술작품이나 밝음과 선을 향한 용스슴치는 열의에서 그걸 알 수 있다. 이 외로운 외톨이는 오지인 시베리아 타이가 숲에 들어앉아 있으면서 어떻게 우리의 현실 세계 공간을 위에서 내려다보듯 할까? 어떻게 타인의 손을 빌려서 작품을 만드는 것일까? 작품 모두는 밝음과 성과 그리고 러시아와 자연과 사랑이 주제이다. 그 애는 세상을 위대한 사랑의 시로 덮을 거야. 봄비가 되어 시와 노래가 우리 세상에 쌓인 오물을 씻어낼 거야. 라고 아나스타시아 할아버지는 말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내가 물었다. 아나스타시아는 샘솟는 열정과 꿈의 힘을 빌려서 영감과 깨달음을 나눠주는 거야.
그녀의 꿈에 무슨 힘이 숨어 있나요? 짓는 자, 인간의 힘이지. 지음의 대가로 사람들은 보상, 존경, 금전이나 명예를 얻습니다. 그런데 아나스타시아는 아무 대가 없이 그냥 나눠주는데 이유가 뭐죠? 그 애는 스스로 충분한 존재야. 스스로의 만족 때문이지. 그리고 단 한 사람일지라도 진정한 사랑을 갖게 된다면 그걸로 충분해. 이것이 그 애한테는 최고의 보상이라네. 아나스타시아의 할아버지는 대답했다. 이러한 대답의 뜻을 나는 아직 다 알지 못한다. 아나스타시아의 정체와 그녀의 정체에 대한 나의 감정을 파악하고자 다양한 의견을 듣고 지혜의 책을 읽었다. 1년 반 동안 섭렵한 책이 내 전생에 읽은 책보다 더 많다. 아나스타시아 홍보팀